저희 오늘 아침에 살펴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뉴욕 채권 시장이죠. 상당히 금리차 얘기도 나왔고 또 이것이 외환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도 금통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관련 이슈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이번 주에 있는데 사상 초유의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50bp 올리면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시장이 그러니까 선순환일 때는 부동산이 좋아지니까 주식도 좋아지고 주식 좋아지면 또 부동산도 좋아지는 코인까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면 내수가 붕괴될 수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 그 선순환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선순환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좀 악순환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3일 날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예정은 되어 있고요. 뭐 일단 뭐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에 대해서 뭐 시장 뭐 의견이 요즘엔 조금 이제 모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금투협회에서 이제 채권 전문가 이제 서베이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7월 달에 뭐 기준금리 올릴 확률은 뭐 99%다. 뭐 올릴 것이다라는 거 뭐 다 알고 있고요. 뭐 대신 그러면 과연 빅스텝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64%가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 서베이 내용이 일단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이제 반영이 좀 덜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이후에 지금 뭐 다시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보다는 더 높은 그런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기준금리가 빅스텝으로 일단 인상한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해서 이것도 수십 년 만에 최고치고 요새는 뭐 몇십 년 만에 네, 최고치, 그렇죠. 몇십 년 만에 최악 이런 얘기들이 너무 빈번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물가 상승률 9%까지 얘기 나오는 보수적인 시각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지금 일단 뭐 24년 그러니까 6%를 기록했다는 건 24년 만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월 달에 4.1, 그다음에 4월 달에 4.8, 그다음에 5월 달에 5.3, 6월 달에 6%. 그러니까 매달 뭐 1% 가까이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7월도 아마 6% 한 중후반대,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아마 7%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높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7월 달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올랐으니까 반영되는 게 뭐 7월, 8월 뭐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기요금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전기요금이 1%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0.017%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전기요금이 4.3%로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0.07%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뭐 단순하게 뭐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단순하게 전기요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생산 부품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이제 제조하는 업체들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되면 단순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사실 그 포인트가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전력의 분기 적자가 지금 7조 원에서 8조 원이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32조 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빠지기 전에 그리고 이익이 하향 조정되기 전에 우리 국내 상장사 이익의 상당 부분은 한전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혼자 적자를 보면서 그렇죠. 버티게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상장사 이익들의 어떤 비용이 조금 더 전가되고 그동안 한전이 조금 혼자 책임이 졌었던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제 상장사가 부담을 네.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7월 이 시즌의 네.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트레이딩 아이디어로는 뭐 한전을 이제 사면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네.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금리,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일반 기업들에 대한 뭐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건 뭐 당연한 네. 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그 전기 요금이 지금까지 계속 낮게 지금 유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 요금이 낮게 유지가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전기를 절약해야 될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방만하게 운영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비용 발생이 증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절전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절전 관련된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력기기 관련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금통 이슈로 시작해서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네, 확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논의들을 사실 무색하게 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의 반등이 요원할 텐데 그게 지금 한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로 네, 같은 같죠. 수준인데 이제 만약에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떨어지게 됐죠.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 금리 격차가 지금 이제 뭐 같이 동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월달에 지금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역전이 뭐 100%가 뭐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월 FOMC 회의 때 뭐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올리겠다라고 뭐 이미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올린다라고 해도 0.5%니까 0.25%만큼 이제 금리 역전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5%대까지는 뭐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아마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어제도 계속 이게 참 어려운데 어제 좀 네. 많이 다녔습니다. 네. 주요 집행기관하고 운용사 그리고 일부 헤지 펀드까지 갔다 왔는데 고민이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연준이 올해 그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건 3.5%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6월에 3.7%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재금리가. 내재금리가 3.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6월에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좋게 본다면 지금은 그 레벨보다는 내려와 있어요. 그 내려온 가장 큰 배경이 유가가 좀 하락을 해주면서 12월에 대한 기준금리의 레벨이 3.7에서 지금은 3.5%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에 밸류에이션 할 때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PER은 배당 성량을 할인율과 성장률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성장률 대비 할인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번 주에 좀 피크아웃 하는 게 나오고 더불어서 유가가 지금 어제도 보면은 뭐 리세션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하락해 준다면은 12월에 대한 내재 금리가 3% 초반까지만 내려와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외국인도 한국을 이제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압력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듣고 계시는 상대방 분께서는 일단 1,300원에서 좀 내려와줘야 될 것 같고 이제야 이익 하향 조정 시작됐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야 이익 하향 조정됐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어? 라는 대답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 상대편에 쪽에 얘기하신 분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반기 중에 그 하향 조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재 올라간다, 비용 증가한다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지금 하향 조정을 하는데 아마 하향 조정 폭이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향 조정 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뭐 얘기했듯이 뭐 기업들 자체의 수익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저희가 다 높다라고, 그러니까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 실적이 떨어지기 전인 이제 예상치를 갖고 지금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낮은 거냐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기업의 그러니까 실적이 하향 조정될 거라는 거 다 알고 그래서 있는데. 이게 논쟁의 포인트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15.5조 원 받다가 14조 원 나오니까 네. 주가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한편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작년부터는 베어리시였는데 올해부터는 좀 불리시하게 바뀐 게 이익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 적은 상당히 많았다. 다만 이익 하향 조정이 가까운 6개월 이내에 이제 저점을 보여준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저는 유가라고 봤고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PBR이 그러니까 확정 기준으로 0.9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죠. 금융위기 레벨까지 내려왔죠. 네. 와, 금융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왔다면 다소 지금은 여러 매크로 악재로 인해서 뭔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익을 벌어주고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힘들어도 14조 원은 해주는데 그래도 좀 사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10만 원일 때는 에이 장기로 보고 계속 분할 매수할 거야 하면서도 빠져도 하면서도 지금은 5만 전자니까 두려워서 안 하고 있거든요. 쌀 때 사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전기 침체를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익이 하향되고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약간 다시 이제 조금 빠지다가 바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있는 그런 시장인데 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주가가 맞냐라는 것도 다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를 이제 반영하고 기업들의 이익 하향 조정치가 숫자로 나오면 주식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저는 팀장님께서는 저는 일단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좀 사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거고 뭐 사실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유가가 이제는 어떤 이슈가 나와도 잘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칼에 뭔가를 다 잘라내고 싶은 게 투자자의 마인드이거든요. 악재가 너무 많으니까 악재가 한꺼번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악재의 어떤 실마리는 조금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실마리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었고 사실 독일의 무역 수지 적자도 에너지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전쟁 그래서 때문에. 조금은 에너지 가격이 이제는 좀 하향 조정이 된다? 그러면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악재가 하나씩 사라지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바이든 형님이 또 사우디 가시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좀 해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의견 엇갈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자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럴 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게 바닥에서 사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무릎이든 살짝 어깨여도 어깨 샀다 머리에 팔아도 그래도 안 잃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샀다가 제일 두려운 게 우리 물려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바닥인 건 알겠지만 언제 반등의 시기가 올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그래도 싸다. 그렇죠.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기이다라는 정도로 얘기해요. 진짜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뭐 지금은 뭐 일단 알아보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괜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대로 불안하시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불안하시는데 일단 뭐 현금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들고 계셔도 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절반 정도 줄이고 현금 갖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남아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DB 하이텍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 사업을 분사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하는 게 물적 분할입니다. 이게 공포일지 기회일지는 뚜껑을 또 열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의 반도체 설계 부분 분사를 검토한다는 소식. 네, 네 뭐 어저께 이제 전자신문이라는 이제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이제 처음 됐는데요. 일단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이 외에 이제 브랜드 사업부라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팹리스를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팹리스를 별도의 회사로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팹리스를 분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내에서 있을 때보다 좀 더 투자가 좀 용이하고요. 그다음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뭐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팹리스 쪽으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전력 관리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PMI나 뭐 이미지 센서 등으로 아마 영역을 좀 확대할 그런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8인치 관련돼서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뭐 2025년까지 뭐 1200볼트의 이제 실리콘 카바나이드, 그러니까 SiC라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인 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최근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LG엔솔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DB하이텍이 이제 설계 관련된 부분을 뭐 자회사를 빼서 뭐 100% 그러니까 놔둔다라고 해도 팹리스를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막대한 이제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DB하이텍의 지금 구조를 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팹리스 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조금 퀘스천이긴 하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생산 설비를 계속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늘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생산 설비도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팹리스 부분을 투자를 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분사를 해놓고 그쪽에서 별도의 투자를 받아서 시장 키우는, 그러니까 회사를 키우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걸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또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거래소에서 물적 분할 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을 지금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적 분할 회사에 대한 상장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DB하이텍 주가에는 뭐 단기적인 심리적인 뭐 영향은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고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DB하이텍이 사실 뭐 IT 반도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나 팹리스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받았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설비를 늘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로 해서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소액주주보다는 또 대주주에 맞게 또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런 뉴스를 내가지고 근데 이제 뭐 파운드리나 팹리스 쪽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은 R&D 투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비메모리 쪽으로 더 많은 역량을 더 집중시키는 건 맞기 때문에 방향성은 저도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DB하이텍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자체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의 모멘텀을 갖고 가는 기업이었는데 굳이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 분위기에선 잘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지금 생산 설비가 뭐 100%가 돌아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뭐 수주 상황은 좋고 한데 왜 나눌까라고 보면 일단 DB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 좀 맞물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그렇죠.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게다가 또 대주주 지분이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게 대주주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뭐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새로 지금 김남호 회장의 지금 누나가 지금 DB하이텍의 부회장으로 이제 새롭게 지금 뭐 들어왔는데요. 일단 뭐 그렇다 보면 뭐 DB그룹 자체가 뭐 그러니까 금융사와 이제 비금융사가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해서 나눠질 거 아니냐라는 또
조심스럽게 또 예측도 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금융 쪽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비금융 쪽이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회사 입장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얼빈 잔챙이님께서 DB하이텍 디비전네, 디비전네, 플로라님 개나 소나 물적 분할, 루키님이 삼성도 분할할 가능성이 있던데 DB하이텍은 시장에 간봅니까? 소액주주들 분위기 간보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을 때 그러니까요.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분위기 안 좋을 때 굳이 이런 이슈를 내놓는 근데 뭐 사실 거죠? 좋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이 그러니까 분할하고 나서. 사실 지금은 또 LG 화학 보자는 콜이 많거든요. 수직 계열화되고 2차 전지 성장성 결국 길게 끌고 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가격적인 매력도가 생긴 LG 화학 사자라는 콜이 들어오는 것처럼 DB 하이텍도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굳이 지금 안 사고 조금 시간이 많이 분할도 되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은 지금 팔고 분할돼서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아직 확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한번 띄워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딱 띄워보고 시장 예. 분위기가 뭐 그렇게 안 나쁘다 싶으면 이제 분할을 하는 걸로 이제 할 것 같고. 우리 안 봐줘요 이번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또 주가가 뭐 오늘서부터 이제 또 다시 좀 약세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검토만 했다라는 걸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뭐 일단 뭐 아니면 그러니까 오보다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도 공약에 내놓았던 만큼 쉽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텐데 지켜봅시다. 그럼 당장 DB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관망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질문이 그럼 주도주는 뭘까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만약 기회가 있다면 뭘 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큽니다. 실적이 좋은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투자 유망주는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고 일단 투자 유망한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요즘에 이제 분위기 좀 안 좋지만 코로나 이제 재확산 때문에 이런 이제 재확산 관련주들을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전일자 뭐 9시까지 해서 이제 35,000명,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35,000명을 증가를 했고요. 지금 뭐 지난 3일 날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두 배, 그다음에 2주 전보다는 지금 4배 가깝게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뭐 정부 예측으로 보면 8월 말 정도가 되면 20만 명까지 이제 다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하위 변이라고 하는 이제 BA.5에 대한 확진자 수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변이들이 대부분이 지금 백신들을 이제 회피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회피하기 때문에 걸렸었던 분들도 다시 재감염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게 과연 백신을 추가적으로 뭐 4차를 더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다시 좀 논란거리가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 확진자 수를 가려내는 그런 진단키트 관련 쪽이 어쩔 수 없이 또 한동안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지금 뭐 35,000명인데 뭐 20만 명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 이제 자가 진단키트도 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또 수요량도 있다라고 하면 진단키트주가 그동안 뭐 조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이후에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상승을 했는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익이 나올 만한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코로나 재확산되면 당연히 진단키트는 더 쓰지 않겠냐는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은 이 사이클을 봐왔잖아요. 봐왔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이클이 될까라는 이 직관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방역 당국이 어떠한 정책을 또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스크를 더 강화시키는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래도 진단키트가 더 잘 된다. 아니면 뭐 약간 더 집단 면역으로 가서 그냥 리오프닝을 더 강화시키게 되면 사실 또 진단키트가 좀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이게 같은 거서 한 번 걸리면 전혀 다시 안 걸려야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걸린 분들이 다시 걸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지금 백신을 맞았었던 걸 이제 회피한다. 그러니까 백신 맞았던 사람도 이제 다시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이제 치료제가 없고 뭐 오미크론 관련된 지금 백신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수밖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그렇게 급등세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뭐 당연히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진짜 단기적인 모멘텀.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실적도 좋고 뭐 이슈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테마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소중한 자선을 여기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싶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용돈벌이 정도로 네, 하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상한가가 아깝다 뭐 이 네. 정도로 끝내야지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래도 저희 어제 엑세스바이오를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아, 네. 근데 주가의 흐름이 또 좋아서 뿌듯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관련 주식들 안에서 이 종목 매력 있다 이런 네. 종목이 뭐 있습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SD바이오사이언스가 네.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이제 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제 SD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상장하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과연 어떤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 뭐 미국의 이제 진단 키트 이제 메르디안 바이오를 이제 인수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SD 바이오센서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관련된 이제 기업체를 이제 M&A를 한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이제 11월 이후에 지금 4개 정도의 이제 유통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진단키트 유통 관련된 글로벌 이제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한두 개의 회사 정도를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로벌 유통망이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SD 바이오사이언스가 센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의 판매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어쩌면 글로벌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지금 같은 이렇게 고 수익률을 뭐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 좀 퀘스천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매출 신장성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도 가져갈 만한가요? 뭐 6개월 이상? 6개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몰이를 하고 단기적으로 하고 나서 조금 네. 조정을 받고 나면 그때 한번 매수하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의 흔들리는 눈빛을 봤습니다. 길게 보는 종목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가까이 갔으니까 단기 테마로 보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혹시 우리 저희 투자자야 팀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는 이제 투자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상승할 때는 작년에 왜 NFT만 해도 막 이제 수익률 좋았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이 다 좋았죠. 그렇죠. 그때는 상승할 때는 어떠한 좋은 내용만 나와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거기에 많은 투자와 이제 꿈을 이제 부여하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런 내용이 나와도 잘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섹터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사이클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이 현금 흐름이 좋은지, 배당은 계속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당좌 비율을 보면서 건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충분히 수익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떠한 섹터나 이런 어떤 뭐 테마보다는 뭐 테마도 뭐 잘 잡으면 좋겠지만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으로 조금은 회피해서 아니면 도망가서 그 기업이 올라가는 것도 누리고 시장의 하방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뭡니까 도대체?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 재무구조.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맞아요. 제가 매일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매일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생각보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재무 구조가 조금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SK에 인수되면서 반도체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떤 변동성 대비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사이클을 워낙 타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기 사이클마다 다른 주도주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필수 소비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 사이클에서 이후에 하방도 지키면서 아니면 상당히 싸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업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돌았을 때 그 어떤 상승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대형주이면서 경기 모멘텀 받아갈 수 있고 재무 구조도 이제는 탄탄해진 기업.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중호의 타픽 SK 하이닉스. 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대표님께서는 ST 바이오센서 단기적으로 보자. 그리고 지금 주도주를 논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열띤 토론으로 잠이 닿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